이야기 같아졌다며 아버지는 걱정했다. 지난번 사건 때는 40살 미만의 동네 남자들이 다 불려가 조사를 받고 빠따를 맞았는데 이제는 연령이 올라가게 생겼다는 것이다. 한 달 전에는 듬북굴 고랑에서 월분이가 살해당해 방죽에서 발견됐다. 집에 내려간다고 서울에서 막 기차를 탔다는데 월분이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온 동네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도했다. 월분이 오빠와 집안 어른들도 용하는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봤다. 점쟁이들은 한결같이 살아있다 말했다. 어떤 곳에서 점을 보면 남쪽에 가 있다 이런 점괘가 나오면 동네 몇몇은 남쪽의 섬을 가 보기도 했다. 어떤 점괘는 동쪽으로 끌려갔다 서쪽으로 끌려갔다 말했다. 한 패는 점을 보러 다니고 한 패는 찾으러 다녔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때마침 뉴스에서는 인신매매단이 극성을 부려 사라진 여성들의 사진이 매일같이 공개됐다. 그래서 혹시 먼 섬으로 인신매매를 당하는 걸 최악으로 잡은 건데 그것은 최악이 아니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두 형이 아버지가 보리밭을 매기 위해 밭에 나왔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서리가 왔다 서리는 해가 올라오면 금방 녹는다. 파랗게 올라온 보잇잎 사이사이로 이슬이 맺힌다 일이 되면 장갑이 젖어 손이 깨지게 시렵다. 두 형 아버지는 허리를 바짝 굽혀 대 빗자루를 뒤어 살살 서리를 쓸어내린 뒤 뒤에선 아주머니들이 한 골씩 잡아 김을 매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무리로 떠오른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그게 월분이일 줄은 꿈에서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다. 3개월 만에 퉁퉁 부른 시시는 방죽에서 건져 졌다. 경찰과 사람들은 까마귀 떼같이 들로 모여들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도 왔다. 시신이 덮어진 하얀 천 밖으로 퉁퉁 부른 월분이의 발이 나왔다. 게을러내린 스타킹도 보였다. 월분이는 7개월 때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젖동량해서 키웠다 허약한 딸을 위해 아버지는 미꾸라지 잡는 사람이 됐다. 해가 지면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원한 들로 내달린다. 낮에 열기로 가득 찼던 들은 차분하다. 바람도 불지 않아 조용한 소리가 귓전에서 멈춘다. 달리던 아이들도 멈춘다. 멀리서 삐기적 물지개 소리가 들린다. 월분 아버지가 고개를 바짝 숙였다. 발을 뗄 때마다 양동이가 크게 출렁대며 요동친다. 멀리까지 나갔었나 보다. 정갱이까지 걷어 올려진 허연색 한복 바지 속으로 지늘기 투생이졌다. 굵은 주름 속에 굳게 닫힌 입술은 아래로 처져 있다. 부릅뜬 눈은 절집에서 본 사천왕이 떠올랐다. 양동이 속 미꾸라지가 파드닥 뛰어오르다 뒤집힌다. 미꾸라지도 월분아버지 눈도 다 야광이 되어 번쩍거린다. 들에 오면 동네 사람을 다 볼 수 있다. 들은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하다. 아버지 새참 심부름도 하기도 하고 엄마가 일을 하러 오면 동생을 업고 와 젖을 먹이러 오기도 한다. 또 낮에 매두었던 염소도 끌르러 와야 한다. 염소는 겁이 많다. 해 있을 때 끌으러 와야지. 날이 어두우면 네 발을 땅을 꽉 잡고 버팅기기 때문에 목줄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끌려오지 않으려고 한다. 또 실랑이를 하다가도 냅다 도망치는 바람에 고삐를 놓치기도 한다. 그래서 염소를 매는 일, 끌러오는 일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다. 어떤 날은 깜박 잊어버리고 캄캄한 밤이 되어 끌으러 오는 날도 있다. 언덕을 너머들로 들어서면 멀리 염소들이 소리내어 온다. 염소들은 새카매서 날이 어두워지면 좀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검은 풀숲에서 동동 떠다니는 2개의 야광 불빛은 분명 염소의 눈이니까.
풀이 많다고 무덤 주변에 메어 두기도 하는데 을에 이런 날 잊어버리고 밤에 온다. 염소도 발발 떨며 줄을 끝까지 잡아당겨 집으로 가는 길까지 나와 있다. 나는 애써 담력을 키우려 발을 땅에다 힘주고 허리를 쭉 펴 태연하게 걸으려고 애쓴다. 이때 샤비락대는 소리가 난다. 귀신의 노래가락 같다. 무서울 때 도망치면 더 무섭다. 가만히 서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소리는 예균네 밭둑에 있는 오디 나무 쪽에서 들려온다. 검은 물체들이 밭둑에 뭉뚱그려져 있다. 아까 낮에 저 오디나무의 높은 가지까지 올라갔었다. 느름느름하니 잘 익은 오디를. 나무가지에 앉아 주섬주섬 따먹는 중에도 눈은 더 높은 가지에 달려있는 오디를 향해 있다. 손을 털고 일어나 한 팔로는 이쪽 나무를 잡고 다음 순간 펄쩍 몸을 날려 양손으로 눈앞의 가지를 잡는다. 성공. 몸이 원숭이가 된 기분이다. 그 유명한 타잔이 바로 나지. 별거 아니군. 나무는 아슬아슬하게 계속 흔들거린다. 가지를 꼭 붙잡고 두 발을 모아 힘껏 힘을 주어 따링고를 탔다. 연녹색 뽕잎이 하늘을 가려주고 그 밑에 열린 오디가 붉고 새까맣다. 한 손은 가지를 잡고 한 손은 기름지게 익은 오디가 입속으로 들어간다. 한참을 어지럽게 그네를 타는데 가지가 쭉 찢어진다. 나는 그대로 밭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박혔다. 지금 들리는 저 귀신 노랫가락은 낮에 찢어진 그 가지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소리다. 한 번은 병금인의 송아지가 죽어서 밭둑 밑에 묻은 일이 있었는데 주위에 풀이 많이 자랐다. 그래서 거기에 염소를 메고 풀을 뜯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 밤이 되어서야 염소를 끌르러 가게 되었다. 허겁지겁 염소를 맨 말뚝을 뽑아낸다. 염소는 놀라 발버둥을 친다. 빨리 가야지. 나는 소리를 지르며 줄을 세게 잡아당겼다. 내 성화에 더욱 놀란 염소는 아예 두 발을 땅에서 떼지 않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나는 풀로 회초리를 꺾어 염소 엉덩이를 한 대 후려쳤다. 그러자 염소가 펄쩍 뛰었다. 그 바람에 고삐를 놓쳤다. 염소는 잽싸게 을순내 콩밭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부엉. 그때 앞 산계자지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나는 회초리를 손에 든 채 울음소리가 나는 쪽을 흘끗 본다. 지난번 식구들과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혼자 한술째 너머까지 와 버린 적이 있었다. 골이 깊고 넓어 산 한쪽은 푸르른 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차 있었고 건너편은 작은 잡목과 돌더미가 쌓여 있었다. 소나무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바닥에 노란 솔고루가 푹신하게 깔려 있어 나무하는 것도 있고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보았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스르륵 스륵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를 내며 솔고루가 가볍게 떨어진다. 숲은 고요하고 향기로 가득했다. 그 향기는 뾰족한 끝이 있는지 내 심장을 마구 찔러 쿵콸거리게 했다. 고개를 이빠이 들고 구멍난 숲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본다. 구름을 타고 붕붕 하늘을 날아보려는 신용으로 온 몸을 이완시켜 본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비행기 자세를 해본다. 쏴, 쏴.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정신이 번쩍 났다. 너무 오래 숲에 홀려 있었다. 나무를 해야 하는데. 소나무 숲에서 나와 잡목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나뭇가지를 주웠다. 그런데 아까부터 머리가 쭈뼛하다. 나뭇가지를 들고 허리를 핀다. 햇빛이 들어온 밝은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무엇인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큰 새였다. 연나무 발 앞에 그리 높지 않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깃털이 선명한 표범무늬였다. 큰 새는 나를 궁금한 듯 바라봤다.
역삼각형 머리통에 동그란 눈, 볼록 렌즈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그 눈 속에 내가 비쳐 보인다. 새는 나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다. 내가 뭘 하는지 이미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뒤통수가 약간 후끄름해지는 걸 느꼈다. 외할아버지가 호랑이를 만났을 때 못 본 척하고 빙 둘러 산을 내려왔다는 얘기가 번개같이 떠올랐다. 부엉. 들녘에 부엉이가 다시 운다. 퍼러럭 큰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너펄대며 날아간다. 나는 콩밭 반대편을 향해 달린다. 잠복해 있다가 염소가 오면 잡으면 된다. 소리 없이 내린 이슬이 정갱이를 적셨다. 앞에서 달 그림자가 먼저 달린다. 밭둑에 올라서서 들을 바라봤다. 무지개빛 달무리 속에 보름달이 들어있다. 빙빙 돌아가는 빛은 탱자나무 가시처럼 뾰족했다. 와, 보름달이다. 이슬을 뿌려주나봐. 조용히 외치고 입을 벌렸다. 들판의 모든 곡식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수염이 긴 옥수수, 고개를 수그린 수수목, 통통하게 살이 쪄 뒤틀대는 조, 이파리를 받쳐들고 감사하는 콩. 와, 예배 시간 같다. 이때 가까이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염소가 콩잎을 뜯어 먹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남의 밭 콩잎이여. 빨리 안 나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른다. 들판에 외침소리가 퍼진다. 염소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시 예균네 뽕밭으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목동의 무기는 막대기다. 이 막대기로 뽕잎을 후려치며 염소를 잡으러 들어갔다. 달빛 사이로 뽕잎이 흔들어 짜증을 낸다. 어머, 저 애는 밤중에 집에 가지 않고 여기를 왜 들어왔대? 그러게 말이에요. 저 애 좀 봐요. 지난번에 내 가지를 찢어놓은 애잖아요. 여기저기 비웃는 소리가 들릴 뿐 염소는 간 곳도 없다. 나디라면 끝까지 쫓아잡을 수 있을 텐데 속수무책이다. 겁이 펄쩍 나 정신 차린다. 가을에 염소를 파라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안에 새끼를 낳으면 내년 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새끼가 불어날 텐데 어디 그뿐인가. 몸이 허약하신 아버지 약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우리들 육성회비를 낼 수도 있는데 만약 염소를 잃어버린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밤에 들판을 뒤질 수도 없는 일이다. 혼날 각오를 하고 집으로 왔다. 혹시나 하고 맨 먼저 염소우리부터 가봤다. 그렇게 속을 썩인 염소는 생청 꿇어쓰고 우리의 얌전히 앉아 되새김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동화책에서 한밤중에 암탉을 괴롭히는 꼬마 여자애가 있었다. 요정이 혼을 내주려고 물어봤다. 왜 암탉을 괴롭히는 것이냐? 꼬마 여자애는 낮에 암탉을 쫓아다녀 미안해 한번 안아주려고 그랬단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얼마나 귀여운가. 요정이 하는 말이다. 암탉을 한번 안아주려고 했단 이 말, 이해가 되지 않아 늘 머릿속에 남았다. 닭이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똥을 싸고 남의 밭에까지 가서 채소를 뜯어먹는다. 또 벌레를 잡아먹느라 밭을 헤쳐놓기 일수다. 또 볕이 좋은 겨울날 담벼락에 기대고 서 있다. 갓 구운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가며 먹고 있으면 맨드라미 꽃보다 더 멋진 벼슬을 가진 수탉이 찾아온다. 내 무릎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 점프를 해 고구마를 빼앗으려 덤빈다. 나는 수탉이 미워 고구마 껍질을 수탉에게 주지 않는다. 얌전한 암탉에게 준다. 수탉은 급기야 나를 찌그러 덤빈다. 내가 약을 올리며 달아나면 계속 쫓아온다. 수탉의 다리는 노란 대뿌리같이 굴곡졌고 튼튼하다. 목덜미에 깃을 앞세워 중얼거리며 쫓아온다.
또 암탉은 나무간에 알을 낳으면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알을 꺼내려면 꼭꼭꼬하면서 꽁지를 부채처럼 펴서 공격한다. 이때는 한 손으로 장작개비를 들고 암탉의 엉덩이를 민다. 다른 한 손으로 잽싸게 따뜻한 결안을 꺼낸다. 그러고 나면 미안하기는 해도 귀엽지는 않았다. 동화에 나오는 암탉이 귀엽다는 것, 저 우리에서 능청스레 앉아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새끼 염소가 귀엽다는 말인가? 그 다음부터 어두울 때 오지 말고 해가 있을 때 끌러 와야지 하면서도 놀다 보면 깜박 잊을 때가 많다. 또 쟁견의 밭둑에는 키가 작은 야생 대추나무가 군락으로 나 있다. 그런데 잎새만 무성했지 대추는 열리지 않는다. 어쩌다 대추가 열린 것도 있는데 따 먹어보면 씁쓸하고 뜨뜻하다. 그런데 풍뎅이는 이 대추나무를 좋아한다. 작은 날개를 털어대며 잠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든다. 붕붕대는 소리가 조용해져 보면 이파리에 닥지닥지 붙어있다. 이 풍뎅이가 신기해보고 있노라면 미꾸리 자비 월분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느 날부터 보지 못했다. 어린 며느리한테 딸을 맡기고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죽었다고 했다. 그래서 월분이는 옳게 손에 자랐다. 간신히 국민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가발을 배워 동네 언니들을 따라 서울로 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올케와 조카의 선물을 가방 가득 챙기고 혼자 내려가겠다고 했다. 얼마 있으면 설이다. 그때 다 같이 가자. 방 언니들이 말렸다. 월분이는 집에 가고 싶어 부진부진 막차를 탔다. 기차는 간이역에 밤에 도착했고 집에까지는 시오리를 걸어야 한다. 캄캄한 밤중에 산속에 있는 들길은 인적이 없다. 12월의 칠흑 같은 밤에 이제 17이 된 월분이는 이 들길을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범인은 시신에 돌을 매달고 가방에도 돌을 넣어 방죽에 던졌다. 그리고 겨우 내내 얼음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봄이 돼서야 떠올랐다. 이곳에 방죽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논과 밭이 있는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도 그렇것이 방죽은 산 밑에 있고 크기도 보통의 논만 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나는 딱 한 번 아이들과 쑥을 뜨느러 들에 왔다가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방죽까지 오게 되었다. 댕그르 도는 뿌연 물은 곁눈으로 봐도 무섭다. 산고랑에서 소리를 내며 불어오는 바람이 내 머리에 부딪히면서 회오리가 일어나 귀신머리를 만든다. 혹시나 저 방죽 속 물 귀신이 나를 끌고 들어가면 어쩌나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방죽 둑에는 좋은 쑥이 많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쑥을 뜯으며 몸이 반쯤 일어난 자세로 언제든 귀신이 울면 도망칠 준비를 했다. 월분이는 몇 가지 절차를 받고 장례가 치루어졌다. 그리고 동네 40세 미만 남자들은 밤낮으로 지서에 불려가 취조와 매를 맞았다. 여러 날에 걸쳐 경찰들은 산과 들을 뒤졌다. 저수지에 나온 유류품 말고는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유력하게 지목되는 범인은 있었으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고 희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후로 저수지에서 죽은 넋을 건지는 큰 굿이 벌어졌다. 굿판에 쓰일 장닭은 우리 집 닭이 잡혀갔다. 엄마는 모르고 닭이 한 마리 필요하다고 해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7매로 묶여 산 채로 방죽에 던져졌다. 닭을 쓴 집대주가 다친단 말이오. 어쩌자고 닭을 주었슈. 아주머니들이 부엌에 와서 입을 삐죽거렸다. 엄마는 부르르 떨었다. 며칠 후 월분이 오빠와 올케가 차례로 우리 집에 왔다. 엄마는 부엌에서 솥을 닦고 있었는데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지 바가지로 연신솥에 물을 훑어냈다. 대모님네 거면 안 썼을 텐데 몰랐어요. 둘은 고개를 연신 조아렸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엄마는 부엌 장주가 흔들리도록 거품을 물었다. 아궁이의 연기와 가마솥의 수증기가 안개처럼 뿌옇게 세 사람을 감쌌다. 사실대로 말을 하고 가져갔으면 내가 이리 분하지는 않을겨. 오늘 엄마는 참으로 야박하게 굴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범인은 잡힐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월분이 오빠는 집에 가는 길에 우리 집에 들르곤 했다. 거나하게 취한 모습이었다. 닭 때문에 엄마한테 야박한 소리를 들었지만서도 서운한 기색도 없다. 월분이 오빠는 부엌으로 쑥 들어와 아궁이 앞에 철퍽 앉는다. 대모님, 지피는 놈이 딱 한 명 이슈. 월분이 오빠는 아궁이를 바라보며 입을 뗀다. 그 놈이 우리 동상 묻던 날 생여 뒤를 따라 오더라고요. 하관을 하고 흙을 다지는 뒤 잘 묻어야 한다며 겁나게 꼭꼭 밟더라고요. 월분이 오빠는 대모님, 생각해보셔요. 그놈이 방죽도 제일 잘 알잖요. 산전 떼기밭이 그 위잖요. 그놈 게을러서 일도 않고 잠만 처자빠져 자는 놈 아니오. 아마 그날도 낮에 실컷 쳐 자고 밖에 나왔다가 우리 동상을 본 거 아니겠슈. 그러고 물속에서 나온 가방은 왜 빈 가방이래요? 한방 친구들 말로는 애들 준다고 양말 장갑 목도리를 저녁마다 떴다는디 한계가 없었슈. 건너마을 한춘 어매가 그러는디 그놈이 애기들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아달라고 했대유. 이렇게까지 짚히는디 경찰 그놈들은 떼거지로 와서 산만 오락가락하다 그냥 가고 그러더라고요. 월분이 오빠는 아궁이 앞에 앉은 채 다리 사이로 머리를 푹 떨구었다.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역하게 부엌을 메운다. 조카님,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니께 그만 일어나셔. 올라가시게. 억울해요. 월분이 오빠는 울먹이기 시작한다. 대모님도 아시잖유.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지 대모님도 아시잖유. 월분이 오빠는 대성통곡을 한바탕 하더니 이미하녀유 위 한마디를 남기고 비틀비틀 집으로 올라갔다. 경찰은 잡지 못했지만 월분이 오빠가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